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좀 흉악하게 생겼죠. 좀 두께가 무섭죠. 조금 무겁지만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교사형 교과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뭐 익히고 해도 기억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만. 얼른 갖고 와.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하려는데 머리카락이 누가 봐도 서둘러 온 것 같아서 별 말을 못하겠네. 다시 돌아와서 교재에 있는 필기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꼼꼼히 보는데 다만 1학년 때 해보니까 이걸 다시 보기에 조금 번거롭다. 그리고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다른 버전도 이제 과제에 실어놨어요. 무슨 소리냐? 오늘 일단 교재로 공부하는 건 맞는데 이 과제 프린트 한 잠깐 보시겠어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앞에 보시면요. 교과서 내용 왼쪽 이쪽에 있고요. 프린트 보고 계신가요? 3쪽에 보시면 빈칸이 있습니다. 이걸로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필기 내용들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내용들을 채워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덜 지루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게요. 요 빈칸 채우기는. 빈칸 답 뒤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마저 채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자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뒤에 당연히 과제로 나가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작품은 5작품입니다. 후다닥 해봅시다.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편인데 빠짐없이 다 할 테니까 우리 빡하고 시간 내에 끝내기를 기원해 보자고요. 자, 그 교재 봅시다. 교재. 프린트는 이따 보고요. 교재부터 볼게요. 자, 페이지 13쪽부터입니다. 문학에 대한 이론들이 실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범위에 이제 학교에서 했다고 하길래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건데 별거 없습니다.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문학이 뭘로 구성됐는가, 그리고 문학은 다른 예술과 차이가 무엇인가, 요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파트예요. 자, 일단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부터 아이고 힘들어. 자, 빨리 13쪽이야 자기야. 여러분들 그 문학은 예술이 맞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1학년 때 혹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독서할 때 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술 지문, 뭐 오늘은 문학이긴 하지만 독서 지문 공부할 때 예술 지문 공부했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내용과 형식, 이거 기억나? 인간의 표현 자체가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그게 모임이라고 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예쁜 말 써야 되는데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이제 말을 했다 쳐봐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방금 제 멘트를. 큰 소리로 재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빨리 와! 큰 소리로 재촉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한 표현이에요. 큰 소리는 형식에 들어갈까 내용에 들어갈까? 다시 형식은 어떤 표현의 구성, 껍데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의미를 뜻해요. 자, 큰 소리는 누가 봐도 형식인 거 괜찮을까요? 그럼 재촉하다. 이건 내 말에 담긴 의미에 해당하게 돼요. 이게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표현은 무조건 형식과 내용 두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하는 표현 중에 가장 고상한 표현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예술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랑 배울 문학이라는 예술은 역시 인간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술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다못해 뭐 건축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많이 봤었죠. 그러면 이 문학이라는 거는 뭐가 다르냐? 다른 예술과 구분했을 때. 예, 간단합니다. 님들아, 여기 13쪽 보고 계시죠? 13쪽에, 자, 위에 박스 안 볼게요. 그냥 본문 바로 보시면 본문 세 번째 줄 볼게요.
가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용문단 넘어갈 거예요. 언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답니다. 문학, 세 번째 줄에 13쪽. 어우. 13쪽의 세 번째 줄 중간에 언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솔직히 조금 뻔한 내용이에요. 잠깐만. 거의 다 났거든? 괜찮겠지. 숨이 막히네. 뒤에 있는 밑줄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문학에 같이 원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언어로 구성됐다는 게 바로 다른 예술과 차이가 있는 문학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다른 예술과 달리 문학은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어때? 틀린 말이에요. 모든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어로 됐다는 게 문학만의 차별점이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아래 내려오시면 문학의 미적 기능인데요. 이름만 번지르르하지 별거 없습니다. 요건 파란색 밑줄 2개만 보면 돼요. 첫 번째 파란색 밑줄 자, 내가 읽어볼까요? 그냥 파란색 밑줄 된 거 보이시죠? 감각적 이미지, 리듬감 있는 표현. 그만 읽을게. 필기된 걸 볼까요? 파란색 필기. 문학의 형식. 네, 이것들을 모두 다 형식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여기 친구들이 다 비유, 독창적, 치밀한 구성, 묘사 다 형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밑줄로 바로 옆에 있죠. 넘어가면요. 대상의 정서나 삶의 단면. 이렇게 어렵게 말했을까? 삶의 내용, 그리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서, 마음이라는 거죠. 참고로 요 짧은 파란색 밑줄 요게 이제 필기 보시니까 문학의 내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문학의 형식과 내용의 종류를 설명해 준 부분이었던 겁니다. 문학에서는 이 2개가 다 나와야 되고요. 이 2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지금 1-1단원의 이론을 봤거든요. 잠깐만 넘겨서 이론을 먼저 처리해 버릴게. 페이지 49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게 이어져요, 내용이. 자, 우리가 지금 본 13쪽에서는 49쪽으로 오세요. 근데 지금 본 페이지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했다면 49쪽 오시면요. 이 2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줍니다. 간단합니다. 49쪽 이거 다 형식 내용 얘기고요. 49쪽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로 와볼까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본문글에서. 그러면 는대라고 시작한 줄이 보일 거예요. 는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이때 독자는 그것을 시라는 갈래로 수용하게 만든다. 여기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용과 형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됐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이 마지막 줄이야. 유기적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기적이 뭔데요? 긴밀하게 짜여있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걸 한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오늘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겠지만 여기 있는 이제 교과서의 시 작품 앞에 있는 이론에서 우리가 챙길 건 뭐냐? 내용과 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각각의 어떤 내용과 형식이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2개는 무슨 관계인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론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저거 자세히 구리한 거 제가 안 읽을게요. 님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은 작품을 5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으로 와주세요. 사실 문학 이론 이런 거 1학년 때 다 해갖고 제가 사실 새롭게 신기하지 않나요? 라고 알려드릴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잖아요. 이제 완벽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이 밤을 나가면 다 까먹는 걸 제가 이제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하신 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에 왼쪽 아래 보시면 작품 개관 박스 있습니다.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여기다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좀 써놔도 되는데요. 귀찮으시면 프린트 앞부분에 그 내용들 여기 교사용 페이지 필기만 정리해 놓은 걸 따로 넣어놨어요. 요거 여기다가 정리하셔도 되고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걸 나중에 이걸 보고서 다시 떠올리셔도 됩니다. 유기적으로 쓰세요. 별거 없어. 다 했던 거야. 갈래부터 볼게. 자유시. 자, 이 자유를 그럼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오늘 내용 형식이 주제니까 이렇게 말해보자. 이 자유시라는 갈래는
내용적 자유를 의미한다. 어때요? 땡! 형식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다시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딱 티가 나게 딱 표정을 쳐다보니까 이게 내용과 형식은 구분할 수 있겠어? 오늘 작품 중에 하나 있네요. 인간의 고독함. 이거는 어떤 작품을 보고 인간의 고독함이군 이라고 누가 말했대요. 그럼 인간의 고독함은 그 작품의 형식이야 내용이야? 내용. 오케이. 이 작품은 사음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형식이야 내용이야? 괜찮을까요? 이 정도 우리 1학년 지냈는데 이 정도 짬밥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유시는 형식과 내용 중에 뭐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형식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몇 음본이 우리가 형식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거 3음보로 써주세요. 혹은 3줄로 써주세요. 혹은 45글자를 맞춰주세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자, 됐을까요?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뜻인 거.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시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형식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자유와 부존재는 별개의 뜻입니다. 어떤 형식을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지 형식을 쓰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즉 오늘 볼 작품 자유시들도 당연히 형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형식은 작가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쓴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유시는 끝,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내용 자유 그거를 헷갈려 하지 마. 자, 갈래 옆에 서정시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말도 간단하죠. 정은 마음이고요. 서는 글로 풀어내다. 즉 서정시는 마음을 글로 풀어낸 거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시는 다 서정시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는 100% 서정시니까 요거는 그냥 쿨하게 넘어가자고. 야, 이거 작품개관에 서정시 써있을 때도 있고 안 써있을 때도 있거든.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 시는 서정시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때는 써놓고 언제는 왜 안 써요? 내가 봤을 때 갈래에 딱 하나만 쓰면 좀 없어 보여서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서정시 하나 더 끼워 넣는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당연한 서정시예요. 아래로 내려올게요. 성격이요. 자, 낭만적, 회화적, 사색적이라는데 오랜만에 한 번씩 또 볼까요? 낭만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낭만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다만 이 아름답다가 보통 낭만으로 쓸 때는 시각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낭만이라 하진 않아요. 그러면 뭘 낭만이라 해요?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 상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가 작품을 지배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작품 전체에 깔려있는 정서를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다시 분위기는 작품 전체에 깔려있는 정서를 분위기라고 해요. 약간 정서 곱하기 n 하면 이게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낭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 자체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낭만은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회화는 뭘까요? 자, 회환 아니고요. 희화 아닙니다. 우리 많은 낚시들 겪고 왔어요. 회화는 그림. 그러면 뭐냐? 시각적 이미지가 강화된이라는 뜻이에요. 회화는 시각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부각되어 있는 시.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있어 보이네.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회화적이에요. 이 시 대부분 다 공부하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눈 날리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 있으니까 당연히 회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색. 별거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건데 시에서 사색적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잠깐만,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지? 잠깐만.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알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거 안 해도 되지? 두부 사세요. 뭐 그거. 여러분들 이 수업 다음에 내가 방곡고 1학년 수업해야 되거든. 걔들한테 두부 사세요. 그거 해야 돼요. 구체추상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각으로 인지 여부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사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요게 사색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구체, 즉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사물 혹은 인물도 여기 들어갑니다. 구체적 대상은 두 개죠. 인물과 사물. 사물에는 자연물과 인공물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화자가 이 추상, 즉 생각, 의식, 관념, 정서 쪽으로 확장하거나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사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 문을 왜 이 색깔로 했지? 원장님이 여기 세울 때 무슨 생각이었지? 이가 바로 사색이에요. 괜찮을까요? 이 문이 이상한 초록색인 걸 보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든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내 생각 의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걸 우리가 사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깊이 생각해보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작품은 뭐가 이거고 뭐가 이건지도 알고 계시죠? 눈 내리는 거, 꽃 피는 거 구체적 행위들이잖아. 구체적 자연현상이잖아. 그걸 보고 사랑이란 라고 넘어갔으니까 사색 괜찮죠. 자, 그 아래 어조로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물론 낼 거 참 많지만 어조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봅시다. 써 있는 거. 대상에 대한 경탄과 예찬입니다. 여러분들 경탄이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진 않잖아요. 얘도 좀 알아볼까요? 이 경은 놀랄 경자예요. 놀라다는 뜻입니다. 다만 깜짝 놀라다라기 하기보다는 놀라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영어로 해도 될까요? 우리가 놀랄 때 영어 감탄사가 이런 것도 있어요. what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와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이 경은 와우에 해당하는 경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탄은 무엇이냐? 감탄할 때 탄입니다. 그래서 내뱉는 거를 우리가 탄이라고 하는데 놀라움을 와우 하고 내뱉는 말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보고요. 예찬은 대상을 찬양한다, 드높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주 와주시면 제재 있습니다. 제재라는 말도 오랜만에 설명드릴까요? 주제를 설명하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주제, 재료 이렇게 해서 제재예요. 자, 뭘 재료로 썼을까?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눈이네요. 한겨울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재료인가 봐요. 그래서 참고로 제재는 거의 대부분 구체적 사물, 시에 들어가는 대상이 이 제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메인 타겟 대상 주요 사물 이런 것들이 이 제재에 들어갑니다. 안 중요하고요. 자, 주제는 알고 있겠지만 이따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요. 넘어갈게요.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아, 이거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첫사랑은 나올 수 있는 선지 중에 일단 하나 깔아줘야 되는 선지가 있어요. 이건 국룰이야.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의 흐름이에요. 분명히 말했어. 시간의 흐름이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뭔 짓을 하냐. 오늘 OX 문제도 그냥 같이 몇 개 풀어볼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따로 준비했으니까. 눈이 막 내리잖아요. 눈은 원래 하늘에 있잖아. 그런데 이제 나뭇가지에 막 내린 거잖아. 공간이동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런 건 공간이동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위치를 기준해야 됩니다. 눈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이따 보겠지만 의인화는 맞아요. 눈을 사람처럼 표현한 건 맞는데 이 눈이 움직이는 눈이 화자가 아니라 화자는 이 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는 서 있어요, 지금. 즉 공간은 눈 내리는 나무 앞이라는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공간 이동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만 있다가 보면 존재하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확히는 계절의 흐름이 보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이게 사색 메커니즘이 그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자연현상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 현상인데요.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내면 추상적 영역으로 확장된 거니 사색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 역설적 표현. 야, 역설은 설명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니? 다 알지. 넘어갈게. 혹시 역설 정도는 알지? 오케이.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올게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네, 감각적 이미지는
5가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감각적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작품에서 직접 봐야겠죠. 됐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볼게요. 15쪽으로 봅시다. 뻔한 내용은 좀 가볍게 설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교에서 대부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읽어도 되지? 그럼 첫 줄 그냥 바로 볼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되는데, 자, 흔들리는 데다가 한번 내묻혀 보세요. 이거 은근히 내기 좋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로 시인은 이 시에다가 쓸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뭐 간단하게는 하루 종일 고민하거나 좀 심하면 막 몇 주 동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 사람들을. 글자 하나, 이거 뭐 쓸까? 여기서 돌린이 맞을까? 아니면 멍하니 맞을까? 하면서 막 그걸 2, 3주 동안 맨날 고민했던 교수님이 기억나요. 근데 시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기보다 그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흔들리란 말로 시작했단 말이야. 이걸 왜 넣었을까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이 나뭇가지에 앉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는 거는 눈이 앉기 더 좋은 거야?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눈의 도전에 난이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즉, 이미 눈이 이 눈꽃을 피우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전제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흔들림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선택의 의미예요. 쉽지 않은 도전인 거야. 괜찮을까요? 흔들림에 담겨있는 의미,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한번 꽃을 피우겠다고. 참고로 진짜 꽃은 아니고 눈이 뭉친 눈 뭉치 정도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쁘게 이제 눈꽃이라 하면 되겠지만 생물학적 꽃이라기보다 꽃은 아닙니다. 그냥 눈덩이죠. 눈송이라고 봐야겠네. 어쨌든 그걸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님들아,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눈은 화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 도전 이딴 건 다 컷하시면 됩니다. 화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참고로 고재종 씨가 이거 나중에 이 시가 잘 돼갖고 나중에 잡지에 나와서 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내랑 싸우고 집 앞에 담배 피러 나왔대. 겨울 근데 싸우고 나와갖고 쓰레빨 끊고 가서 추워갖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피우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나뭇가지를 봤는데 나뭇가지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눈이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 보고 참 저 눈은 저게 뭐라고 어차피 저게 앉아봤자 곧 없어질 건데 저걸 앉겠다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냐. 근데 내년이 되면 저 나뭇가지에 그러면 진짜 꽃이 피겠지. 그래. 나도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걔랑은 잘 안 되고 지금 아내랑 살고 있잖아. 그래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하면서 썼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제 화자랑 동일시하지 마시고 화자의 위치, 이 시에서 말하는 위치는 어디에 있냐. 나무 옆에서 눈을 바라보는 담배 피는 아저씨를 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추워, 제 눈이 많이 도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화자의 의지 이런 거 은근히 나오거든요. 절대 낚이지 마세요. 하나 더, 의인법이라고 필기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방금 읽은 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인데 의인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의인법인가요? 하면 간단해요. 도전을 멈추지 않다라는 말은 도전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한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도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 도전하다는 키워드 때문에 눈이 사람 취급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종결음이 보시면 됩니다. 아나스리아입니다. 서리법입니다. 자, 근데 이 서리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이제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겠죠. 이 서리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서리법이야? 서리법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서리법의 의미는 형태는 의문문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뭔지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문장의 종류는 5가지예요. 평서, 명령, 의문, 청유, 감탄. 자, 그러면 여기 사용된 멈추지 않았으랴 할 때의 서리법은 의문문 형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서리법이니까 내용은 의문문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뭔데 나머지 4개 중에? 감탄문에 들어갑니다. 내용은 감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죠? 감탄인 서리법을 우리가 영탄 중에 하나였던 것도 기억나세요? 네, 이게 영탄적 어조입니다. 이 시에서 영탄적 어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 보이는데 거의 없어. 처음에 있었어요. 영탄적 어조 맞아요. 괜찮을까요? 외우고 싶은 분들, 서리법, 영탄법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 안에 내면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의문문, 내용은 감탄문. 그래서 이 서리법은 영탄법으로까지 해석된다. 아니, 해석이 왜 감탄인가요? 하면 그거지. 야, 누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하는구나 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을까요? 자, 1년 끝냈고요. 2연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따가 OX 문제도 다 있어요. 이따 한번 봐봐. 참 이거 물어보자.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달라갖고 남부문 그 음성상징어래 아니래. 빨리 좀 확인해줘. 선생님마다 다 달라. 의태어래? 아유 이거 또 자 이제 갑시다. 진짜? 난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나 가볼게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 싸그락은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그락 그 오른쪽에 날개 있는 어휘 해석 조금만 보고 올게요. 시적 허용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싸그락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적 허용이랍니다. 이 말은 뭐야? 싸그락은 더우니까 좀 열게요. 재밌는데? 자, 사그락이 원래 표준어인가 봅니다. 근데 이 사그락을 조금 더 다른 의도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그락이라는 이제 의성어잖아요. 이 소리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시적 허용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리듬감은 좀 어색해요. 보통 시적 허용하면 거의 다 뭐 운율, 리듬감 이런 것 때문인데 이 싸그락은 딱히 리듬감이라 보기 힘들어요. 자, 요거는 이 생동감 더 강하게 소리를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썼다고 본 게 맞습니다. 자, 시적 허용 보셨고요. 음성 상징어, 의성어라고 필기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소리예요, 소리. 자, 두드려 보았겠지. 그 다음 남부문 춤추었겠지. 남부문 여기 교사용에는 안 써 있는데 의태어로 하시겠답니다. 자, 이거는 모양을 흉내낸 말인가 봅니다. 됐을까요?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남부문에서 어지럽게 정도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와 의태어 둘 다 썼는데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기 때문에 각각 심상을 띠게 됩니다. 거기 써 있죠. 싸그락은 청각적 심상이라 써 있고 남부문 시각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의성어는 무조건 청각적 이미지고요. 의태어는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둘 다 어차피 다 감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 통하는 거죠. 감각적이다. 생동감이 느껴진다. 구체적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체 계열로 묶을 수 있는 말들이 이 음성상징어로 성립합니다.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몇 번 보일 거예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무슨 효과를 주고 있다는데 방금 말했던 구체, 생동감, 감각적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긴 필기는 없지만 요거 하나까지만 더 보겠어요. 보았겠지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거는 추측하는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낚시로 좀 간악하게 화자가 눈이 소리를 내며 저 춤추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긴 해요. 왜냐면 두드려 보았겠지, 춤추었겠지 이런 식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화자가 본 거는 눈이 내리는 그 순간이었던 거야. 근데 그 몇 주 동안 눈이 내릴 때 그걸 계속 치는 거는 직접 다 본 게 아니라 상상, 추측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말투 때문에 그래요. 이 어조도 좀 특이하죠. 추측형
어미가 사용됩니다. 도치도 볼까요? 그 마지막 줄 보시면요. 아직 안 읽었는데 이연의 삼행 바로 다음 주니까 읽어볼게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이게 오늘 아닌 것도 있는데 명사로 끝나면 보통 문장이 명사로 끝나면 도치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여기는 도치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수백 번 두드려 보았겠지, 수백 번 춤추었겠지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빠져야 되는데 맨 뒤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3행이 1, 2행 앞으로 가야 되는 도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치 많아요. 자, 그 다음 3연으로 갈게요. 힘들어. 자, 바람 한 날아갈 사람 위하여 저 햇송 같은 마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송 같은 마음을 다 퍼버준 다음에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바람 한 줄 확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있으니까 눈꽃을 의미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걸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했냐? 당연히 이제 직유법인 건 다 아실 테고 그럼 하필이면 왜 눈꽃을 햇솜이라고 했느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 유사성이요. 다시 직유 같은 비유를 쓰기 위해서는요, 두 개가 유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햇솜은 막 그 해 막 뽑아낸 솜이에요. 약간 딱히 가공도 안 했으니까 아주 새하얗단 말이죠. 눈도 충분히 하얀색을, 새하얗다를 이미지가 잘 들어있기 때문에 둘의 시각적 공통점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각뿐만 아니라 내면적 유사성도 있습니다. 의미적 유사성도 있어요. 뭘까요? 순수함이요. 순수함. 햇솜은 막 뽑아낸 거기 때문에 아직 다른 걸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좀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딱 순수한 상태예요. 자, 저 눈도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눈이 순수한 사랑으로 매길 수 있는 이유가 이 햇솜 같으란 말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단순히 시각적인 유사성으로 하기에는 그 순수함을 주기엔 좀 약해요. 하얘니까 순수해. 이건 너무 단순하고 조금 유치하잖아요. 다만 그 해에 막 뽑은 거니까 아직 가공되지 않아 오염되지 않은 솜이니까 오염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언가 재는 게 아닌 그냥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 자체를 표현하기에 괜찮은 의미적 유사성을 갖습니다. 자, 두 가지 유사를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시각적으로도 유사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순수함이라는 의미도 저 눈과 호응할 수 있다. 그래서 햇솜 설명이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꽤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당해에 새로 난 솜. 솜의 흰색도 좋지만 새로 난, 그러니까 막 나온 솜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마침내 저 피어낸 황홀. 자, 이 황홀은 당연히 눈의 성공, 즉 눈꽃을 의미합니다. 해냈네요. 그러면 이 눈꽃은 지금 본 거란 말이죠. 아까 남분분 춤추고 막 싸그락 두드려 보는 거, 쉬지 않고 노력하는 거는 화자가 지금 추측해 본 거고요. 이 눈꽃은 화자가 직접 본 겁니다. 그러면 보아라라는 어미 조금만 볼게요. 보아라. 님들아, 일단 이거 무슨 어미야? 어떤 문장 종류? 명령형인 거 괜찮을까요? 다만 이 명령형을 통해 정말로 무언가 명령, 지시하고 싶은 걸까? 그거는 좀 어색하죠. 이거는 이제 공식 해석이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 명령형 어미 쓴 거 맞습니다. 명령형 어조 쓴 거 오케이. 근데 명령형 어조를 통해 뭐 하고 있다라고 뒤에 설명됐을 때 그게 이상한 말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 잘 나오거든요. 다시 명령형 어조라는 형식은 존재하는 거 여기 맞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내용에 이상한 게 들어가면 보통 틀려요. 그럼 뭐가 들어가게 되나요? 이 작품의 주제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예찬, 그게 제일 좋습니다. 명령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순수한 눈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는 게 가장 깔끔한 선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게 아니면 막 이상한 낚시들이 이제 뒤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살짝 말했던 명령 어조를 통해 행동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어림없죠. 왜냐면 행동 촉구가 요구되면요, 빨리 봐!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시는 지금 누군가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눈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대한 감탄, 아까 봤었죠? 경탄이 들어간 것 뿐이지 남에게 꼭 보여줘야만 하는 이런 의무 같은 거는 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만 이제 더 얹어드리면 아라라는 어미가 아라 어라라고 하는데 이건 명령어 어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혹시 그냥 명령이 혹시 헷갈릴까봐 내가 안 할까 하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봐요. 감탄형 어미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우 예뻐라 이런 식으로 아라오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탄형 어미로 써요. 단 형용사에다가 쓰면 감탄형밖에 안 돼요. 근데 동사에다 쓰면 명령도 되고 가끔 감탄형도 가능해요. 동사에다 쓰면. 아유 우리 아기 어쩜 이렇게 아유 밥을 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도 감탄형 어미로 볼 여지가 있어요. 물론 근데 문맥상 이게 명령어는 맞습니다. 다만 시인의 의도는 작가님의 의도는 두 개 다 느껴지게 해서 감탄어도 느껴지게끔 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사에서 주워 봤습니다. 의도하셨대요. 그래서 알고는 계세요. 명령어 어미는 맞지만 감탄형 어미로도 읽기에 하기도 해서 경탄, 영탄의 느낌도 주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장황했네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명령형 어미인데 의미는 감탄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했어요. 아니 우리 이거 일상에서 경험해요. 나 집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거. 내 집 말고 엄마 집, 오세영 집. 엄마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나를 깨운다고. 풍수에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엄마 왜? 했더니 빨리 배한다 나오래. 나 불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니까 왜? 했더니 저기서 저거 보라고 해서 뭔데? 했더니 꽃 폈다고. 꽃 핀 것 좀 보라고. 대박이지 않냐 하는데 저것 좀 봐라. 아우 저 꽃 핀 것 좀 봐라 얘. 꽃 핀 것 좀 봐라. 엄마는 정말로 이 바라가 명령이긴 하지만 동시에 꽃핀 것이 너무 예쁘지 않니? 예쁘구나 라는 감탄의 의미도 살짝 담겨있죠. 그 정도의 느낌이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요입니다. 힘들어.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이거 대다라고 했으니까 꽤 재미난 표현인데 불에 이제 불 때문에 뜨거운 기운으로 무언가 여기 말을 읽을게요.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한. 네, 그렇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뜻까지 같이 써놨어요. 오른쪽 해석 단어 뜻 보면 몹시 놀라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어 진저리가나 둘 다 챙겨갑니다. 여기 되다의 의미는 둘 다 챙겨갈 수 있어요. 왜냐? 일단 눈이 녹은 자리잖아요. 봄이 돼서. 그러니까 1번의 뜻. 물리적으로 눈이 녹은 거는 1번의 뜻을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된 자리는 해석이 사실상 뭡니까? 눈꽃이 처음 순수했던 사랑의 성공이었고 그게 녹았으니까 첫사랑의 실패예요. 첫사랑과 이제 만났다가 이제 헤어진 걸 말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뜻 놀라거나 심하게 괴로움이라는 것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이 녹은 자연현상으로는 1번 뜻 뜨거운 기운 때문에 살이 상하다는 뜻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첫사랑의 실패라는 그 안쪽에 담긴 의미를 해석했을 때는 심한 괴로움이라는 뜻도 같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져갑니다. 당연히 두 개 다 써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게 진짜 봄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눈꽃도 피워봐야 진짜 봄꽃을 진짜 꽃도 피워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진짜 꽃은 성숙한 사랑, 진정한 사랑, 결혼할 사람과 만난 거, 황수진 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황수진 씨가 여기 원장님이 내가 처음 만난 분은 아닐 거 아니야. 나도 딴 사람을 만나봤었겠지. 걔들은 다 뭐야? 눈 나부랭이에 불과했던 거지.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이 시를 얘기하면서 옛날에 연애할 때 얘기하다 보니까 사귀고 있을 때인데 여행 갈 일이 있었거든. 야, 이 몇 년 전이야. 35. 젊었다 나도.
원장님 이제 여행 가고 있는데 잠깐 중간에 어디 카페에 들려서 커피 사서 가려고 했거든.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는 길에 딱 카페를 가서 커피를 먹으려 했는데 거기 테이블 구석에 전 여친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소름이 돋아오고 진짜 사람이 놀라면 몸이 이렇게 딱 굳어요. 그래서 근데 인사할 수는 없잖아. 안녕 잘 지냈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커피만 사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영어 얼른 가자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그 새해라서 그 뭐 일출 본다고 어디 뭐 펜션 숙소 잡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갔는데요. 그 전 여친이랑 마지막 간 그 펜션인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운명인가 하다가 이제 이건 내가 평생 묻고 가야 되잖아. 절대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날 술 먹고 내가 얘기를 했더라고 이분한테. 야 결혼해준 게 착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이 시예요. 다 눈에 불과하다. 그런 눈꽃이 폈어야 내가 당신 같은 봄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100%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 전현 씨 그날 카페에서 만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눈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마 그게 없었으면 제가 황수진 씨 못 만났겠죠. 야, 그 숙소에서 난 이제 두 번째 가보니까 어느 시설에 뭐 있는 거 알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이상했대. 자연스럽게 밥에 축전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기 세척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할지 본인이 예약했는데. 됐을까요? 자, 이제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됐고요. 그 아래 자연현상 사람 이미 그건 됐고요. 사색 뭐 그거고 내려오시면 콕콕정 바로 아래에 콕콕정리 있어요.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표현법들인데 일단 여기 써 있는 은유, 직유, 의는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입니다. 표현법은 대표적인 형식 중에 하나죠. 자, 은유법은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냥 웬만하면 다 은유입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은유 읽어볼게요. 원관념의 눈꽃을 바람 한 차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마침내 저 피어난 황홀의 비유에 표현함. 우리가 은유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 뭐야? 지우개인 줄 알았는데 마우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유를 맨날 틀려요. A는 B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죽여야 돼.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은유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은유예요. 물론 읽을 때는 자 A는 B로인데 똑같은데 이거는 대등하다는 거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은유의 진짜 뜻이죠.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즉 원관념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른 보조관념으로 치환하다, 바꾸다, 전환하다 이게 은유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냥 은밀히, 은근히 그래서 은유예요. 그냥이라는 뜻입니다. 티 안 내고 바꿔버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유를 많이 헷갈리는 이유. A는 B가 아닌데요? 그게 뭐한 짓이야? 눈꽃은 사랑을 휙 날아가 버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눈꽃은 휙 날아가 버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봐봐. 상처. 마지막 연애에 있었던 상처. 이거 사실 의미 뭐였어요? 전 여친이야, 황수진이야? 황수진이 씨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 봐봐. 그럼 원래 무슨 뜻이 잠깐만. 성숙한 사랑이지. 괜찮을까요? 성숙한 사랑은 상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아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은근히 바꿔버린 거죠? 이것도 은유예요. 하나 더. 이 상처는 실제로 어떤 자연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봄에 피는 리얼 꽃을 말하죠. 봄꽃은 바로 상처입니다. 라고 써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 상처가 실제로는 봄꽃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잠깐만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장치 없이 그냥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은유에 들어가요. 시어는 그래서 해석할 수 있으면 거의 다 은유가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방향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호호호호. 짜잔 이렇게 되지롱.
성숙한 사랑이 봄꽃. 왜? 첫 순수한 사랑을 눈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눈꽃은 뭐예요? 눈꽃은 그냥 여기 그냥 써 있는 거고, 이 봄꽃은 한 번 더 은유를 때려버리죠. 아름다운 상처라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바꿔버렸죠. 은근히 바꿔버렸죠. 은유가 성립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눈꽃에 그 은유만 써 있어요. 다만 봄꽃도 충분히 은유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나 지금 역설법 말 안 하고 있는데 아시죠? 아름다운 상처 역설인 거 굳이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셨지? 야, 아름다운 상처가 근데 왜 역설이야? 아름답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즐겁고 유쾌하고 호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상처는 아픈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이 수식어와 수식받는 말로 호응하는데 의미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됐죠? 자, 직유법. 여러분들, 직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A를 B로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꾸냐? 그냥이 아니야. 직접 알려주면서 바꾸는 거예요. 직접 친절하게 알려줘요. A는 이 B라는 걸로 이제 바꿀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 직접 제시하는 거. 그걸 직접 제시하는 비유, 즉 직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뭘로 직접 알려줘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뭐뭐인 듯 그겁니다. 그래서 됐죠?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보조사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그건 보조사가 아닌데, 네,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됐습니다. 햇손 같은 마음 했을 때 같은이 직유법을 위해 쓴 보조 표현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햇손 같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햇손 같은 마음 할 때 뭐가 원관념이야? 햇손과 마음 중에 원관념은? 마음이 원관념인 거 알고 있죠? 햇솜이 햇솜이 보조관념이죠. 괜찮지? 비유는 두 개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햇솜 같은 마음만 봤을 때는 눈으로 가지 말고 햇솜 같은 마음만 봤을 때는 순수함이라는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쓴 직유인 것도 확인되시죠? 별거 없습니다. 자, 의인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만 의인법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일단 의인법 첫 줄이 아까 봤던 겁니다. 도전이라고 작은 따옴표 되어 있네요. 도전 자체가 의인법의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줄 갈게요.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을 싸그락싸그락, 여기요, 두드려 보. 자, 싸그락싸그락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드려 보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춤추는 할 때 춤추는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거? 이거는 글쎄. 근데 뭐 넣어주셨으니까 미끄러지는 것까지도 의인법으로 하겠대요. 야, 미끄러지는 건 좀 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긴 좀. 다만 어떤 행위를 도전하다가 실패했다는 뜻을 미끄러졌다고 한 뜻이니까 그때는 의인법 정도로 나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시험에서 미끄러졌어. 뭐 이런 것쯤으로 해석한다면 나름 인간으로서 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의도로 써놓으셨을 거예요. 내가 쓴 건 아니고 당연히 교과서 만든 사람이 쓴 거죠. 자, 됐습니다. 아래 OX 합시다. 여러분들 한 작품밖에 못했어요. 서두를게. 5개라고 했죠? 야, 최소한 2개는 하고 쉬어야 되지 않겠니? 빨리. 자, 그 아래 OX 해주세요. 와, 쉽다. 됐죠? OX. 공간이동 아니라고. 시간의 이동은 있었나요? 네. 근데 시간의 이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일단 눈이 계속 도전하다가 눈꽃을 피운 것까지의 시간 흐름이 일단 있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봄으로 전환되는 계절의 흐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죠. 자, 2개. 도전하다가 성공하는, 즉 눈이 막 나부끼다가 눈송이가 맺히는 그 시간의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흐르는 시간 흐름. 예, 2가지 종류가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16조.
이번 시험은 문학 작품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넣어. 자,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자요. 왜 안 되지? 된다, 된다. (4월부터는) 아마 에어컨이 될 거예요. 우리 일주일만 버텨봅시다. 왜 여기다 쏘는지 알지? 물론 나 시원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아니, 됐다. 이 정도는 알지? 그 에어컨이 왜 시원한지 아시죠? 에어컨에서 바람 나와서요 하는 바보 없죠? 실외기에서 팬으로 안의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열역학 원칙, 일역역학, 열보존 법칙. 16쪽. 너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별일 없죠? 얼른 합시다. 참,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문학 이번에 문학 하고 있잖아요. 아마 꽤 많은 작품들 나갈 겁니다. 다만 그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반복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면 되지.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실 문제를 맞추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맞추는데 좀 주력을 해서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푸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기본 문제는 다 맞춰주실 건데, 마지막에 이제 세네 문제 헷갈리는 그것들을 얼마큼 안 틀리고 맞춰내는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것들을 대비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좀 빼보려고 해요. 16쪽으로 올게요. 됐고요. 저기 시간의 흐름이 여기 써져 있었네요. 괜히 이제 떠들고 있었네. 자, 시간의 흐름 두 가지, 맨 위에 그림 3개 보입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림 넘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시간 흐름이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그림 넘어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시간 흐름, 계절 흐름이죠. 됐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여기 잘 써 있었네. 아래 오시면 박스 보이시죠? 자, 별거 없고요. 이거 안에 안 볼 거예요. 다 했던 거니까. 저기 2번 박스 보이시죠? 16쪽 맨 아래 마지막 박스의 맨 타이틀, 19 함축적 의미 표현상 특징이죠. 함축적 의미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현상 특징이 형식입니다. 이 두 개가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이라는 키워드가 이 단원 핵심이니까 연결해드렸습니다. 함축적 의미가 내용, 표현상 특징이 형식. 자, 오른쪽으로 할게요. 17쪽이요. 매화 있네요. 이게 야, 올해는 이걸 매화라고 넣어놨구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시조 있잖아요. 저번 교육과정 버전까지는 매화라는 시인 이름이 안 써 있고요. 작자 미상으로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생 매화가 쓴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제 매화로 넣은 건데, 글쎄요. 어쨌든 봅시다. 갈래가 시조인 건 괜찮아요. 오랜만인가? 여러분들 시조면 자유시야? 주제가 제한되어 있었군요. 주제가 제한되어 있었군요. 내용이 제한되어 있었군요. 아니죠. 내용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가? 형식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조라는 말은 즉 자유시가 아니라는 말과 호환됩니다. 형식이 3장, 6구, 45자로 정해져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 종장 마지막 첫 음보가 뭐 세 글자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자,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매화 옛 등걸의 봄철이 돌아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매화가 이제 이 작가를 매화로 설정했기 때문에 꽤 재미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기 자신, 화자를 의미하는 게 돼버려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화자를 처리됩니다. 참고로 이거 옛날에 사실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작자미상으로 해서요, 충신의 얘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신과 간신으로 이제 처리해서 해석해서 나온 버전도 있어요. 자, 다만 매화라고 올해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이 매화는 기생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얘기일 확률이 높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매화 실제 꽃이기도 하고 화자 스스로이기도 한데, 두 개가 동일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물에 화자가 동일시된 거야. 옛 등걸인데, 등걸은 밑동입니다. 나무 밑동인데요. 나무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지도 나고 싹도 나고 뭐 꽃도 피기도 한답니다. 자, 근데 등걸인데
옛 등걸이에요. 옛 등걸. 그러니까 이 옛날을 옛날 등걸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래된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이 등걸이라는 건 꽤 오래된 등걸이에요. 여기서 가지도 나고 잎도 나요. 근데 이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왔대요. 겨울에 다 져 있다가 이제 봄이 됐으니 당연히 다시 가지와 싹과 꽃이 필 텐데 다음 주 가볼게요. 옛 피던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 자 뭔가 생략되어 있는데 매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매화가 핌직도 하다마는 여기도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필만한데 자, 그 다음 춘설. 자, 봄에 내리는 눈입니다. 춘설이 남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 자, 필동말동한다는 거는 필까 말까 한다는 건데 안 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필 듯한데 만에 안 피네 라는 뜻이에요. 일단 옛날 기출 버전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제 올해 교과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자, 이 매화는 충성과 지조의 상징을 쓸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겨울방학 때 문학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사대부들이 사군자로 취급했던 그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게? 충성심을 이제 발현하고 싶은데 임금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 춘설이 남분분해서 이 매화가 피질 못해. 그러면 이 춘설은 뭘로 해석돼요? 이걸 간신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기생이네요. 그러면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여기 꽃은 이제 충성심보다는 님과의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합 이걸 의미하게 되고요. 춘설은 그걸 방해하는, 즉 매화를 피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성격을 싹 보시면요. 애상적, 중의적이라 써 있는데 애상은 슬프다는 겁니다. 슬픈 이유는 분명해지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슬픈 거고요. 중의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중의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 중첩을 중의라고 해요. 자, 저 춘설이 중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미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석 필기 보시면 다른 기생 혹은 자신의 백발이라고 합니다. 일단 화자의 상황은 옛 등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이 매화를 약간 늙은 기생으로 번역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늙은 기생인데 왜 님하고 못 만나요? 자, 다른 기생한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버린 거지. 그러면 저 춘설을 다른 기생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기생을 더 좋아하게 됐다 막 그런 것보다 내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해석인 백발로 해석하는 거죠. 자, 다른 기생한테 이제 눈이 팔렸으면 다른 기생으로 춘설로 해석하는 춘설을 그걸로 해석하고 그냥 다른 기생과 상관없이 그냥 늙어서 안 찾아준다라고 하면 백발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지금 굳이 설명하고 있냐? 시각적 이미지의 유사성으로 쓴 거는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건 백발이야. 왜 굳이 흰 눈으로 표현했나요? 하면 물론 이제 자연현상 이제 꽃을 피는데 눈이 해로운 거 있기 때문에 해롭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백발로 해석한다면 흰 눈과 흰 머리가 지금 시각적 이미지로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즉 시각적 이미지의 유사성으로 쓴 거는 백발 나이 먹음에 대한 한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님이 찾아주지 않음에 대한 한탄 이렇게 가요. 나 지금 봤는데 그 아래 여학생 대사 처음 봤거든? 막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슬퍼하고 있는데, 아이,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 나 웃는데 좀 무서워 보이네요.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호호호호. 빨리 와봐. 21쪽이요. 그거 빙그레용이요. 이거 안 어렵지 않나요? 안 나간 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다 나갔나? 빙그레용 다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안 읽을게요. 아예 안 읽을게요. 아니, 갈래도 안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수필, 체험, 성찰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23쪽으로 오세요. 3개만 딱 찍고 쉴게요. 일단 맨 첫 문장 필기 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 일반적이지 않은 책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선물로 받는 게 좋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쉬워하고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무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이 무상감, 허무함을 느끼는 거는요. 어떤 대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그게 좋았던 시절이 있대요. 난 오히려 사라지는 게 좋아라고 했던 때가 있대요. 약간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다? 괜찮은 말이죠. 아, 춥냐? 갑자기 옷을 주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진 않아 이게. 자, 그럼 이걸 왜 하냐? 예, 그 옆에 써 있죠. 흥미유발이라고 써 있습니다. 됐을까요?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이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장. 자, 요 23쪽의 맨 마지막 문장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혹시 아니 별것도 아닌 말인데 혹시 헷갈려 하실까 봐.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즉 마지막 문장입니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이게 사라지지 않는 선물을 받는 게 싫은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좀 더 깊이 얘기해 준 건데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선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인가요? 하면 그게 아니라고. 이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었다. 땡! 부담이 있어요. 다만 그 부담을 처리할 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회고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담이 없다가 아니에요.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처리하기에는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회고성찰한 거였네요. 부담이 있고요. 부담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뒤에 얘기는 이제 선물의 가치에 대한 얘기하고 선물 되기 얘기 나옵니다. 자, 바로 물어봅시다. 선물 되기, 즉 이 사람이 이 글의 작가가 이제 선호하는 선물 되기 상태가 되려면 뭐가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하대요? 두 개인데. 24쪽에 26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 네, 이게 바로 선물다워지는 비결 두 개. 한마디와 표정입니다. 즉 말과 표정이었어요. 선물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닌데 어떤 물건이어도 상관없답니다. 다만 그 선물 줬을 때 준 사람의 표정과 말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빙글에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다음 문단에 있었고요. 이걸 왜 넣으셨어? 이거 어떻게 내시려고 하나? 혹시 뭐 강조한 거 없으세요? 지금 설명할 건 다 했는데 없을까요? 뭐 그래서 이 사람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고 끝납니다. 벽줄 요게 제일 쉬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잠깐 펴보세요. 자, 이거 복습 한번 알려드리려고. 자, 이쪽 보시면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멘트 저기 음영 네모 박스 있습니다. 교과서 멘트 정리해 놓은 거야. 별거 아니고요. 오른쪽 빈칸 채우기 아까 교사용에서 봤던 거 님들이 복습할 때 쓰세요. 3, 4쪽 보고 넘어가세요. 5쪽 오시면 방금 빈칸에 대한 답 여기 있고요. 7쪽 OX 해보세요. 2분 드릴게요. 네, 빨리 합시다. 방금 본 두 작품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OX 해보세요. 7쪽 출발. 명탄 소리한다. 일 분 남았어요. 다 되신 분은 아래 답이 있으니까 바로 맞춰보세요.
뭘 고민하고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맞고. 그렇지. 나뭇가지 노력이 아니죠. 하나도 안 틀렸으면 아주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뭘 앞뒤로 왔다 갔다 해? 그 아래에 있어 다. 짜잔,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그렇게 강조했는데 틀리면 섭섭해. 첫 번째 아나스리아 설인데 영탄입니다. 그래서 1번 괜찮고요. 아,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라 되어 있는데 감정은 무조건 강조 부각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 2번 공간각 없습니다. 의태어 의성어로 시각 청각 이미지는 있지만 공감각이라는 감각의 전이 변신 어렵습니다. 2번 X. 자, 3번 네, 맞습니다. 패스. 4번 X 역설입니다. 5번 명령 표현 있어요. 근데 화자의 의지 강조가 아닙니다. 아, 이 작품에는 의지 있는 존재가 있나요? 있어요. 이 작품에 의지 있는 존재는 있어요. 눈이요. 눈은 눈꽃을 피우게 되는 의지가 있는 예예요. 화자의 의지가 아닙니다. 약간 엉망진창이죠. 명령 표현이 있지만 화자 자체의 의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명령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왜? 아까 명령어 있었잖아. 저거 좀 보아라. 화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저 피어낸 황홀을 보아라. 근데 그 황홀이 뭐예요? 눈이 끝없는 도전을 이뤄낸 눈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대상의 의지를 강조했는가? 그건 나쁘지 않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은근히 까다로운 선지니까. 자, 명령 표현 사용하여 화제의 의지 땡. 근데 대상의 의지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눈꽃의 의지는 드러납니다. 그 명령어 있는 부분에서. 자, 6번 X.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우리가 느끼는 사랑에 대한 얘기지 이상세계, 완전한 세계, 근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6번 X. 자, 7번 X. 이게 뭐한 짓이야? 제외라뇨. 8번. 자, X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거 뭐 쉽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첫사랑이 그만큼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지. 여기 말은 상대에 대한 마음이 흔들린다? 아, 쟤 별론 것 같은데? 전혀 달라져요. 이 작품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눈에도 불구하고, 즉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여도 계속 노력하는 눈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는 이 작품에는 없습니다. 자, 9번 X 부조리 현실 웃고 갈게요. 자, 10번 동그라미 틀리면 안 되죠, 이제. 11번 동그라미. 12번 X입니다. 왜요? 햇송 같은 마음은 시적 화자와 자연을 동일시했다? 아닙니다. 화자와 자연을 동일시한 게 아니라 눈과 즉 대상과 그리고 대상과 잠깐만. 나 지금 솜을 자연물로 해야 되나 인공물로 해야 되나 지금 헷갈려갖고. 자연물인데 이게 목화에서 막 피어난 거. 근데 그걸 추출했을 때 또 솜이라고 해갖고. 자, 요건 좀 애매하니까 뭐 내기 힘드니까 어찌됐든 화자와 동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눈과 햇솜이라는 두 가지 사물을 동일시하려고 했던 표현인 겁니다. 화자가 여기 낄 수는 없습니다. 화자는 다시 한번 하지만 옆에서 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무언가 배우려는 아니에요. 자연에서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깨닫고 알아차린 겁니다. 약간 사색한 겁니다. 그랬지 우리가 저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라고 생각을 확장한 거지. 생각으로 확장한 거지. 배워야겠다. 저 눈처럼 배워야겠다. 글쎄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예찬한 거에 불과하지 배워야겠다는 조금 이상하고요. 순수한 화자의 마음도 어색합니다. 화자가 여기서 순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깊은 아저씨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X. 다 X였네요. 13번은 X입니다. 나뭇가지 노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뭇가지 노력 아닙니다. 14번은 맞고요. 15번도 맞습니다. 하나만 더 미안. 자, 빙글에 넘어오셔서 11번 OX 해볼게요. 쉬워요. 빙글이가 제일 쉬워요.
왜? 아직 안 나갔어? 이씨 아까 왜 말 안 했어? 잠깐만. 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요거 안 나가신 분은 읽어보시고 OX 도전해보시고요. 학교에서 이미 나가신 분들은 예, 가볍게 OX 하고 쉬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15번 답 잘못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문제 답이 잘못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12분 뒤에 볼까요? 이걸 다시 읽어야 되는 분이 있어서. 다 했어? 맞춰봤어? 엄청 빠르. 근데 안 어렵어 솔직히 이거. 낼 게 없어 솔직히 여기는. 한 번 읽으면 안 틀려.